미국 달 탐사 우주연합 아르테미스에 한국이 탈락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다소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특히 한국도 이 우주기술연합체에 가입 신청을 했지만 나사가 최종 국가에서 배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국내에서 많은 관계자들 및 네티즌들은 아쉽게도 한국의 우주 사업을 한층 확대할 기회를 놓쳤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미국은 2024년까지 달에 다시 사람을 보내는 것이 목표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달 궤도의 소형 우주정거장 게이트웨이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참여 국가를 찾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호주, 일본 등은 사전에 미국과 협의를 마쳐서 이 프로그램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르테미스 연합체 멤버를 보자면 한국이 탈락한 것에 대해 의문이 한 가지 들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추가된 후보가 아랍에미리트와 룩셈부르크로 한국보다 위성 관련 기술이 다소 떨어지는 국가들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관련 기술을 일부 전수받아 적용하기도 했으므로 한국이 기술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란 것이죠. 물론 이들 국가는 우주 관련 프로젝트에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으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한국도 분명히 참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왜 달 탐사 우주 연합체에서 제외가 됐나 궁금한 상황인데요. 물론 이를 최종 결정한 미국의 나사가 한국이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 한국이 제외된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네티즌들은 이와 관련해서 한국이 미국 주도 우주연합체에 제외된 이유로 일본을 거론합니다. 네티즌들은 이번에도 사실상 일본 때문에 한국의 아르테미스 연합체 입성이 저지된 것 같다고 입을 모으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일본의 지금까지 행적을 살펴보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일본 정부는 이러한 선진국 연합체에서 꾸준하고 집요하게 한국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우선 올해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G7 연합체의 한국 입성을 반대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일본은 선진국 연합인 G7 동맹에 한국은 맞지 않는다며 미국에 결연하게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사례를 보면 더욱더 일본이 한국을 배제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일본은 아예 미국의 첨단기술 연합체를 만들자며 제시했고 여기서 한국을 제외한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 AI, 양자 컴퓨터 등의 첨단 기술이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국가만 참여하는 새로운 수출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자행한 수출 규제와 상당히 유사한 시스템인데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의 새 체제를 제안해 이르면 내년 중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 제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언급하는 국가 중에 첨단 기술에서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의 강국, 한국이 제외된 것은 일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일본 당국은 국제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규정해 첨단 기술을 공유할 수 없다고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 국가로 자청에 나서서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 연합을 만드는 것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결국 일본이 아르테미스 우주연합체에서 한국을 배제하자는 의견을 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 이러한 의견을 어떤 식으로 전개했을지 궁금한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에서 이뤄진 협의사항 가운데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4월에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아르테미스 우주연합체 참가를 권유했습니다. 이는 적지 않은 재정이 포함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의 협조를 바랐으며 일본이 이에 응하는 방식이었고 참여 조건 중에 한국 배제를 거론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특히 이때는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 발표를 바로 코앞에 놓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할 일본이 한국과 함께 아르테미스 우주연합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일본은 한국을 군사안보 물자를 북한 등 밀수출한다는 명목으로 수출 규제를 자행했으므로 한국과 우주연합 기술을 공유한다는 것은 일본 정부의 맥락과 맞지 않으며 이를 트럼프 정부에 사전 제안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또한 아르테미스 우주연합체의 성격을 보면 일본이 한국을 반대할 만한 이유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아르테미스 합의에는 우주강국을 목표로 내건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반영돼 있으며 우주 공간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이 점점 격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아르테미스가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들어간 연합체라면 일본은 반드시 한국을 친중국가라고 어필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실제 G7을 반대할 때도 G7은 미국 중심 연합이며 중국을 견제한다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한국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물며 중국과 관계된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우주연합체에 들어온다는 것은 일본이 절대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요건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일본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국제 무대에서 K-방역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맹활약하는 한국에 대해 일본 당국은 적지 않게 경계하고 있으며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산업 분야와 우주산업 등에 끼워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근 1년 전에 수출 규제부터 해서 일본은 한국을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계속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 데일리 온라인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쿼드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비난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은 호주, 인도, 일본 등과 함께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한 군사 동맹체를 결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여기서 언급되는 것은 한국은 아무래도 친중 국가이니 중국의 눈치를 보며 공산화에 가깝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 총리는 총리가 된 이후 첫 해외 순방 중에 베트남에서 이와 관련한 폭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인도 태평양판 나토를 만들려고 계획한다며 경계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스가 총리는 인도 태평양판 나토를 만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이날 회견에서 반응했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중국 견제를 목표로 두고 중국과 가장 대치 중인 나라들을 골라서 결성한 것이 쿼드로 보고 있으며 현재 호주는 중국과 무역 분야에서, 인도는 국경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스가 총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쿼드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고방식을 공유하고 있는 어느 나라와도 협력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해서 한국은 배제하고 미국과 우주연합까지 구축한다는 일본 정부의 총리가 막상 공식 속상에서는 쿼드가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중국을 의식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트남에서는 중국 비판도 하긴 했습니다. 일본은 남중국해의 긴장을 높이는 어떤 행위에도 반대한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문제의 모든 당사자가 힘과 위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제법의 토대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 거점화하는 등 힘을 앞세운 해양 진출을 거듭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중국으로 거명하진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본은 적당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인데 이는 스가 총리의 실리적인 성격과 일치하는 면이 강하며 아베 총리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라고도 지적됩니다. 한편 엉뚱하게 이러한 발언은 오히려 한국 네티즌을 자극한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왜 또 가만히 있냐는 것이죠. 중국은 BTS가 6.25와 관련된 발언을 했다며 반성해야 한다며 사드 때처럼 한국에 대한 공격 모드를 발동했습니다. 그런데 스가 총리의 중국을 겨냥한 발언에 대해서는 중국은 짐짓 모르고 있는 척하면서 넘어간 것입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결국 국력이 약하니 이런 일이 생겼으며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훨씬 더 거칠게 반응하면서 길들이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일본 역시 중국에 대해서는 적당히 눈치를 보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소위 강대국끼리의 카르텔을 통해서 약소국을 배제한다는 암묵적인 동의 없이는 이런 행태는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끼리는 모순을 너그럽게 허용하면서 그 외의 세력에게는 철저한 기준을 적용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상황은 한국이 스스로가 극복해야 하며 자국의 경제력과 국방력 모두를 키워 강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일본이 아르테미스 연합 한국 가입을 반대했다는 공식적인 이야기는 없지만 지금까지 스토리를 살펴보면 오히려 미국 주도의 우주연합체에 일본이 있는 한 가입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게 당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이 점점 부강해지고 국제무대에서 빛을 발할수록 일본의 경계는 심해질 것이며 회방을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실력을 아는 국가들은 결국 한국을 인정합니다. WTO 총장 선거에서도 한국은 일본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미국과 아시아의 많은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남미에서도 많은 나라가 지지하고 있어 끝까지 결과를 봐야 합니다. 이는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실력으로 국제무대에서 일본을 극복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일본 자동차의 천국이자 자금질이었던 베트남. 드디어 한국 자동차가 그 아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자체 제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베트남에서 일본 자동차는 거의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했지만 이제 한국 자동차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0년 현재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내 자동차 판매에서 한국 자동차가 1위로 등극했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차의 베트남 합작법인인 현대탄콩이 베트남에서 강호 토요타를 앞질러 2020년 상반기 업계 선두에 올라섰으며 지금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휘보가 전해졌습니다. 베트남의 국민 영웅이자 축구 감독인
박항서 감독의 활약으로 한국의 이미지 개선에 큰 영향을 준 것을 지렛대 삼아 과거 인기 있었던 일본 브랜드를 고집하기보다 가격 경쟁력과 합리성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의 현 주소와 판매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4일 베트남 자동차 제조협회에 따르면 현대차의 현대탕콩은 8월 베트남 시장에서 5,367대를 판매해 2개월 연속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20.4%로 2017년 베트남 시장 진출 이후 첫 20% 돌파입니다. 반면 도요타는 4,259대를 판매해 전월보다 1,048대 약 20%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현대차와 도요타 간의 판매 차이는 1,108대이며 누적 판매량도 6,244대로 벌어졌습니다. 현대차의 베트남 시장 점유율 확대는 소형 세단 엑센트와 그랜드 i10 그리고 산타페가 주도했습니다. 엑센트는 지난달 1,393대가 팔려 베스트셀링카 2위, 그랜드 i10은 5위에 올랐습니다. SUV 산타페는 712대를 기록 탑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도요타 바이오스는 2,153대 판매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도요타 바이오스는 1위 탈환을 위해 최근 선보인 도요타의 전략형 소형차 모델입니다. 도요타는 현대차에 뺏긴 왕자를 되찾기 위해 포추너, 이노바 등 신차를 대거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도요타와 같은 전범기업에 대해 아십니까? 전범기업은 군남 물품 제조나 강제징용을 통해 이익을 얻어 이를 바탕으로 성장한 기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조선인들을 강제징용해 노역을 착취했는데 이때 대표적인 전범기업으로는 도요타, 혼다, 닛산, 미쓰비시, 미쓰이 등이 있습니다. 이들 전범기업은 현재까지도 재벌기업으로 건재해 있으며 일부는 한국에 진출해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범기업은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인도주의적으로 양심을 팔아 회사의 규모를 키웠습니다. 한국 역사에 수많은 뼈아픈 가족사를 만들었으며 철학과 영혼이 없는 허울뿐인 기업으로 성장 위주의 경영 방침만을 추구했습니다. 부의 달콤한 편리성은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록은 지워질 수 없습니다. 일본의 전범기업이 우리나라에 버젓이 들어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애국에 대한 DNA는 이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세뇌와 경제적 수탈을 경험하며 민족적 자각의 말살을 시도했던 일본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신체적 자유를 포기하며 감정적 분노와 수치심을 참으며 억압당해온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조국을 위해 뜨거운 가슴만을 남기고 자신을 소멸시킨 의인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응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베트남에서 일본을 꺾고 자동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베트남에서 자동차를 내수, 조립 생산하며 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현지 생산 방식을 통하여 실리를 완벽히 취했습니다. 또한 현대차의 베트남 시장 공략 비결은 웹드라마 제작, 스포츠 스폰서십, 사회공헌 활동 등 현지에 최적화된 마케팅 활동이 꼽힙니다. 지난해 말 현대차는 한국과 베트남 청춘들이 현대차 직원으로 등장해 미래를 함께 꿈꾸는 내용이 담긴 웹드라마를 제작했는데 이와 관련된 영상 조회수가 5천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현지 대리점에서 여행을 테마로 코나 시승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아마추어 축구 리그 스폰서십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현대카드는 베트남에서 자동차 대출, 신용대출, 기업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대탕콩 자동차와 협력해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탕콩에서는 자사 모델 엑센트를 내세워 고속도로 전광판, 유튜브 광고, 엘리베이터 광고, 소셜미디어 광고 등을 이용해 전방위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베트남 자동차 시장 규모는 연 35만 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최근 2년 새 50% 이상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6월 말부터 현지 조립 승용차에 등록세를 50% 감면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는 현대탕콩 제2공장을 증설, 연간 생산 능력을 10만 대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반면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세계 1위 빈그룹이 지난해 야심차게 출시한 빈페스트 자동차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그룹 전체를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에도 적자폭은 갈수록 커져 이대로 가다간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베트남의 자국민들도 자국의 자동차 브랜드를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죠. 10일 빈페스트의 올해 상반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순손실액은 6조 5,910억 동, 한화로 약 3,37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사전 예약 판매 물량을 한꺼번에 내놓은 지난해 상반기 적자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채 역시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빈페스트의 채무 규모는 7조 900억 동, 한화로 약 4,044억 원으로 자기 자본 비율 대비 부채가 2.81배 더 많은 수준입니다. 빈페스트의 부진은 빈그룹 전체의 재무 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빈페스트의 적자 증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도 무관치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되면서 베트남 내 완성차 판매량은 올 초부터 7월까지 전년 동기와 비교해 28% 급감한 상황입니다. 베트남 정부 특유의 애국 마케팅과 빈그룹 계열사와의 연계 판매 방식 등을 통해 상반기 최대 수익을 공헌했던 빈페스트의 전략이 감염병 변수에 가로막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는 어떻게 코로나 사태에서 판매 1위를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현지화 전략과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 덕분입니다. 현지화 전략은 그 나라의 시장 규모, 환경 법규, 정서 등을 고려한 고도의 적합화된 기술입니다. 그 시기에 양국 간의 정치적 정세, 국제적 이슈 등도 영향을 미쳤지만 전반적인 양상은 그 나라의 구조화된 틀에 맞춰 현지인들의 시선을 강탈할 만한 매력 포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차도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빈페스트의 전략보다 한 수 위였기 때문에 타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서 현기차가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과 일맥상통하죠. 현대차에 대한 호감도를 끌어내면서 재무적인 손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었기에 순이익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그릇된 인식은 편견을 이끌어 그 나라의 단면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현장 점검으로 상황을 고려한 기업은 제한적인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현실에 맞는 완벽한 프레임을 만들어 베트남에서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각인될 만한 광고 수단을 다양하게 구사하였습니다. 스토리를 만들어 구존 효과를 만들었고 인터넷 공간에서 최첨단 전략을 사용하여 여러 번의 터치로 강한 효과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노출을 하여 의식의 흐름을 구매 행동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적재적소했음으로써 매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는 앞으로 어떤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2017년 초 현대차 그룹은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체계 사드 보복에 나서며 중국 현지의 극심한 판매 부진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당시의 판매망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그렇게 발주된 것이 아세안 TF였습니다. 아세안은 1967년 설립된 동남아 국가 연합체입니다.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10개국이 참여 중입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아세안 10개국의 연간 자동차 판매 대수는 약 330만 대, 글로벌 전체 판매량의 4% 수준에 불과합니다. 연간 1,500만 대가 넘게 팔리는 중국과 비교해도 20% 수준입니다. 다만 시장의 잠재 성장성은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15억 5천만 달러, 약 1조 8,200억 원을 투자해 인도네시아의 완성차 생산 거점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일본차 점유율이 96%에 달하는 만큼 현대차 점유율 상승을 위해 현지 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시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15만 대 규모로 출발해 향후 25만 대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은 아세아 국가 간의 무관세 혜택이 유효할 만큼 인도네시아 생산분을 다른 아시아 국가로 수출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2억 7천만 명의 세계 4위 인구 대국입니다. 그러한 인도네시아는 아직 현대차에게 불모지입니다. 정착되고 뿌리를 내릴 때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변혁의 시간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광산에서 금을 캐듯이 잠재력이 다분한 개발되지 않은 큰 시장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현대차가 일본차를 추월하며 인도네시아에서 승부수를 들 수 있다면 자동차 시장에서 승격화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며 나아가 아시아를 제패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수소차로 외국 업체 중 유일하게 중국에서 기술 혁신상을 받은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 대형 트럭 양산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15일 증권사 애널리스트 대상 상용 수소차 미래기술 설명회를 갖고 유럽 시장에 이어 미국, 중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상용 수소차 사업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수소차 생산 목표는 올해 1만 1천 대, 2022년 4만 대, 2025년 13만 대, 2030년 50만 대입니다. 현대차는 이 자리에서 승용차는 전기차에, 상용차는 수소 전기차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7월 세계 최초의 양산형 수소 트럭 액시언트를 스위스에 수출한 데 이어 2025년까지 1,600대를 공급키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유럽 수소 트럭 시장이 본격적 확장기에 접어들며 스위스를 넘어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으로 수소 트럭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차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변신은 값진 미래 가치에 있습니다. 현대차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자동차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현대차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현대차의 열정과 패기에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